안녕하세요. 원투펀치 블루입니다. 카카오 음과 함께 오늘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41회고요. 이 월드컵 해를 맞아서 2022년을 선도할 전술적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 한번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예상할 수 없겠지만 지난해의 전술적 트렌드를 참고해서 올해는 전술적 트렌드가 이런 방향으로 또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축구 역사에서 원투펀치에서도 자주 다뤘지만 전술적 트렌드의 어떤 역사, 변화에 대해서 팬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체프만 감독의 WM 시스템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는 3-2-2-3 그러한 운영에서 WM 포메이션이죠. 공격진 그리고 수비진 이렇게 나눠서 경기 운영을 하는 그런 패턴이 많았고요. 그 이후에 헝가리의 또 매직 마자르 시절에 약간 폴스나인의 원조격이 되겠죠. 우리는 그러한 축구도 과거에는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화가 됐었습니다. 공격에 좀 치중하는 전술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수비적인 또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이탈리아 쪽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카테나치오라는 또 개념도 나왔죠. 그래서 최후방에 이른바 최후의 보루를 한 명 더 두고 스위퍼나 리베로 같은 시스템이겠죠. 수비를 더 강화하는 그러한 운영, 수비 숫자를 한 명 더 두고 운영하는 그런 수비적인 측면도 또 강조가 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축구라는 것이 공격과 수비가 분리될 수 없다. 공격과 수비 모두 한 몸이 돼서 같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나온 개념이 뭐예요? 미엘스 감독의 토탈 사커죠. 전원 공격, 전원 수비. 엄청난 다이나믹한 축구가 진행이 됐던 또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축구는 어땠습니까? 조금 체계적이질 못했죠. 무언가 밸런스가 많이 흔들리고 상당히 역동적이긴 하지만 많은 또 약점들도 노출이 됐었죠.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는 또 토탈 사커의 어떤 약점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던 아리고 사키 감독의 이 사키즘. 이것도 축구계에는 엄청난 혁명적인 그런 전술 운영이었어요. 그래서 컴팩트한 어떤 팀 단위의 압박이 4-4-2 전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지역 방어의 개념이 또 형성이 됐죠. 미엘스 감독의 어떤 토탈 사커를 또 계승해서 또 요한 크루이프가 크루이프즘이라고 또 불리는 철저히 경기를 주도하고 점유하는 이러한 어떤 축구 운영. 그것도 이제 공수 간격이 상당히 횡적으로나 종적으로 촘촘해야겠죠. 그런 상황에서 아주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점유율을 70% 이상 가져가면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기본적인 논리였죠. 그런 논리하에서 점유율을 중시하는 또 이러한 축구도 발전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진화가 됐죠. 조세 무리뉴 감독 같은 스타일도 나오고 트렌드가 4-4-2 형태로 계속 운영이 되던 시기는 꽤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유형들의 감독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2000년대를 또 수놓았고요. 그 과정에서 현재 현대 축구를 선도하고 혹은 주도하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나 또는 클롭 감독 같은 축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는 우리가 이러한 축구를 선도하는 감독의 성향을 따라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감독들도 약점들이 있었죠. 투엘 감독은 전방위적인 공소유권을 잃었을 때 공소유권을 잃은 상대 공격 진영, 파이널 서드 진영에서부터 바로 소유권을 잃자마자 강한 개겐 프레싱을 통해서 볼을 탈취해내고 탈취해내는 시점에서 공을 소유한 선수는 뭐라 그랬어요? 클롭 감독이 최고의 플레이메이커가 된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그 지점부터 공을 탈취했을 때 공격이 상대 높은 지점이죠. 가장 효과적인 공격이다. 라는 이제 논리로 그런 적극적인 형태의 압박, 팀 압박 전술이 나왔었습니다. 또 반면에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요한 크루이프 감독의 제자이기도 했지만 그런 기본적인 바르셀로나 전술을 응용해서
점유율도 가져가고 경기를 주도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효과적인 빌드업 체계와 또 상대 파이널 서드에서의 어떤 마무리의 어떤 패턴, 그리고 또 그 지점부터의 압박, 여러 부분에서 또 상당히 진보된, 예전보다도 더 진보된 운영이 됐어요. 하지만 두 감독은 역시 어땠습니까? 클롭 감독 또한 상대의 강한 압박을 파헤치기 위해서 상대 팀들이 볼 소유권을 자신의 진영에서 획득을 했을 때 아주 체계적인 빌드업 체계로 2차 그룹 또 반대쪽 공간으로 공을 방출해서 상대의 취약한 배우 뒷공간, 측면이나 배우 뒷공간을 공략하는 횟수가 늘다 보니 클롭 감독의 축구 또한 바로 뒷공간이 열렸을 때, 공이 방출됐을 때 약점이 드러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펩 가르디올라 감독 또한 전체적으로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당히 짜임새 있는 빌드업 체계를 갖추긴 했지만 주저앉아서 내려앉아서 빡빡한 촘촘한 수비 전술을 펼치는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고전하기도 했죠. 빠른 공격 전환을 잘 하지 못하는 또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현대 축구의 흐름을 주도했던 감독들의 약점까지도 보완을 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개겐 프레싱이나 또 여러 가지 클롭 감독의 장점들을 채용을 하되 또 그 앞쪽에서는 볼 소유권을 잃었을 때 강한 압박 혹은 2차 그룹이나 그 뒷그룹에서의 포지셔닝들도 유연하게 가져가면서 지연 행위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갖추는 부분이 있었고 또 최후방 수비 라인도 바로 배우 공간을 공략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이드 커버나 여러 가지 포지셔닝에 있어서 조금 더 진보된 그런 운영을 하면서 지연 행위 또 뒷공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운영까지도 수행을 했죠. 또 펩 과르디올라 같은 감독의 어떤 스타일에서 전체적인 점유를 하되 빠른 다이렉트한 전환이 필요할 때는 또 다이렉트한 전환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형태의 운영을 같이 경기 중에 번갈아 섞어가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공격 루트를 찾기 위해서 상대가 미처 수비로 정비되기 전에 빠른 공격 전환을 하기 위한 부분을 펩 과르디올라 같은 시스템에서도 차용을 하면서 그동안 나타났던 단점까지도 보완하려는 조금 더 완벽한 축구를 하려는 축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 3, 4년 거의 한 6, 7년 이상 됐죠. 6, 7년 전부터 전환에 대한 논리, 압박에 대한 논리, 빌드업에 대한 논리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그냥 일상화, 보편화가 됐습니다. 네, 많은 팀들이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차용을 하면서 자신의 선수들의 성향에 맞는 특징적인 전술을 감독마다 또 개성 있게 적용시키는 그런 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그러한 축구들이 진화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감독들마다 응용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개성들이 더 드러나면서 조금 더 다양한 색깔로 진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즌의 어떤 전술 트렌드 그리고 올해의 월드컵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흐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전술적인 트렌드 생각 보니까 네. 포메이션도 특이하게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보면 계속 투톱이 없고 네. 원톱만 이렇게 나오는데 네. 투톱이 이렇게 완전히 사라진 건지. 투톱이 이러한 성향들이 좀 사라지는 것 같다. 그 얘기도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거 맞는 얘기예요. 네, 점점 정통 스트라이커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일단 최근의 전술적 트렌드에 대해서 일단 제가 아는 수준 내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최근에는 이제 펩이나 클롭 특히 투엘이 보여주는 약간 강한 전방 압박과 동시에 그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이용해서 약간 공격 전술을 세분화시키는 작업들이 되게 많이 근래에 들어서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정통 포지션의 개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풀백들은 그냥 터치라인 쪽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선수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풀백들도 이른바 인버티드 풀백, 중앙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하고 상대 파이널 서드로 들어갔을 때는 윙어와
유기적인 스위칭, 또 공격진 2선과 1명과 함께 유기적인 스위칭을 통해서 윙어가 되기도 하고 또는 뒤로 쳐져서 하프 스페이스를 지원해주는 선수가 되기도 하고 또 안으로 언더랩을 해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선수가 되기도 하고 또 뒤에 약간 받쳐서 볼 소유권을 잃었을 때 그 앞에서 압박을 통해서 또 소유권을 탈취하기 위한 혹은 공이 방출이 됐을 때 지연을 하기 위한 포지셔닝에서 1차 수비 역할을 하는 또 역할도 있고 풀백 하나만 봐도 엄청나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시키고 있죠. 센터백들도 요즘은 맨 수비수라는 개념보다는 공격과 수비를 같이 하죠. 3백에서 좌우에 있는 센터백들의 오버랩은 상당히 이젠 보편화됐죠. 여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공격진, 펄스나인 운영들을 최근에 많이 하는데 역시 펄스나인들도 역시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공격수, 수비수 이렇게 딱 나눠서 공격수는 공격수다, 수비수는 수비수다 이런 개념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분만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리고 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랑 주공님께서 말씀하신 그 3백 그 스토퍼까지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그 셰필드 크리스 와일더의 전술이 한참 핫했던 그 시기가 있잖아요. 네, 지금은 브랜트포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즘 축구를 보면은 그 약간 좌우 측면 하프 스페이스에서 일단 똑같은 공간과 똑같은 숫자에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누가 더 그 공간에서 사람 수를 최대한 그 순간 많이 끌어오냐가 현대 축구에서는 가장 큰 중요한 전술 포인트가 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숫자 싸움에 대한 논리는 최근의 어떤 전술, 빌드업 패턴이나 전술적 트렌드하고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맥락이라고 봐야겠죠. 어느 지점에서나 숫자 싸움을 더 유리하게 가져가는 그런 개념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축구라는 전술적인 운영이 경기장 큰 틀에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공을 중심으로 한 아주 작은 공간, 작은 구역에서의 숫자 싸움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훈련하는 시스템들도 작은 구역에서 작은 상황 설정을 통해서 일단 그거를 풀어내는 방법. 1차적으로도 뭐예요? 공소유권이 있을 때와 공소유권이 없을 때 여러 상황들이 있죠? 네. 축구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황들은.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공소유권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놓고 본다면은 공소유권이 있을 때는 순간적으로 상대가 수비들이 압박을 하거나 공이 전진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압박들이 최근에는 상대 팀들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차적으로 풀기 위한 그 1차 그룹들의 액션, 네. 그 훈련을 상황에 맞게 훈련 시스템에서 적용하고 있죠. 그것이 풀려야, 네. 그래야 2차 그룹에서 시야가 확보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공격 전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하나의 작은 공간에서의 상황을 과거보다는 더 중시하죠. 그것은 공소유권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에 바로 그 지점에서 수비가 어떻게 해서 그 작은 공간에서 수비를 해서 상대방이 공을 프리한 공간으로 방출시키지 못하도록 만드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그게 1차적인 게 되지 않으면 모든 기본이 무너지게 돼 있죠. 최근에는 그런 상황들이 맞는 것 같아요. 올레아우님까지. 지금 세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생각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일어났어요. 특히 지난 시즌에 나타났던 전술적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록적인 측면인데요. 기록적인 측면은 제가 2월 30일자 영국의 더 타임즈에 나온 기록을 조금 응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헤딩 슈팅의 비율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네. 헤딩 슈팅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올 시즌 12월 30일까지 기준입니다. 모든 슈팅의 14%가 헤딩 슈팅인데요. 전문적으로 기록을 관리하는 옵타 아시죠? 옵타가 측정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헤딩 슈팅의 비율이 14%. 그만큼 올 시즌이 가장 적은 헤딩 슈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훈련하는 중에 최근에는 어때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강도 헤딩 훈련을
연습을 몇 회로 제한한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훈련할 때도 이 헤딩볼, 헤딩 슈팅 연습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하는 경향들이 많아진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실전에서 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부분에 많이 영향이 미쳐진 것 같아요. 실예로 해리 케인 같은 경우만 봐도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해리 케인이 슈팅 중에 12.3%가 헤딩 슈팅이었습니다. 케인 같은 경우도. 근데 올 시즌에는 12월 30일 기준으로 44개의 슈팅 중에 단 4개만 헤딩 슈팅입니다. 최근에 특히 성적이 좋은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강팀들의 공격진 또는 전술 운영의 성향과도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선두권부터 이렇게 1위 팀부터 본다면 맨체스터 시티는 어떤 운영을 해요? 폴스 나인 운영을 하죠. 가브리엘 제우스 같은 선수가 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여러 유형의 선수들이 폴스 나인 역할로 공격수 진영에 포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 어떤 스트라이커의 헤딩 슈팅을 해야 되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전술 운영이죠. 물론 프리미어 리그에도 뭐 크리스탈 팰리스의 벤테케 선수나 이런 선수 여전히 있어요. 네. 그러한 정통 스트라이커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그런 선수들이 거의 빛을 못 보죠. 론돈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유형들 이른바 떡대 박스에만 딱 있다가 크로스 딱 받아먹으면 골 넣는 유형들 이런 유형들이 거의 사그라들고 있다고 봐야 돼요. 2위 팀 첼시 같은 경우는 물론 루카쿠 선수가 있지만 루카쿠가 적응을 잘 하질 못했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서 오히려 투엘 감독이 뭐 풀리식이나 또는 하베르츠나 이런 유형의 선수들로 경기를 푸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약간 폴스나인 운영으로 또 보셔도 됩니다. 3위 팀 리버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방에 누가가 있죠? 조타가가 있죠. 피르미누가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4위 팀 아스날도 마찬가지죠. 라카젯 같은 선수가 최근엔 또 공격수 최전방에 포진이 되지만 라카젯 선수는 뭐 약간 내려서서 펄스나인 같은 운영이나 심지어는 중앙 미드필더 같은 운영도 많이 했죠. 올 시즌에. 최전방에 가서도 역시 라카젯도 정통 9번의 어떤 그러한 역할보다는 조금 세컨 스트라이커의 어떤 유형을 갖추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는 케인 선수가 사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만 케인 선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딩 슈팅 비율이 확 줄고 정통 9번의 역할보다는 많이 내려와서 공을 연계해주고 들어가서 또 발로 슈팅을 많이 하는 그런 시즌이 됐죠. 지금 공격진들의 성향 자체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득점의 어떤 분포들도 지금 보세요. 예를 들면 맨체스터 시티나 첼시나 1, 2위 팀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봐도 어떤 한 선수가 이 선수는 골잡이, 공격수 이래갖고 몰아서 골을 넣는 그런 팀들이 아니에요. 맨시티 최다 득점자는 7골 넣은 선수가 최다 득점이고요. 무려 16명이 득점을 했습니다. 올 시즌에. 첼시도 비슷합니다. 16명이 올 시즌에 득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격의 어떤 득점 분포가 매우 다양하죠. 그거는 현대 축구를 선도하는 팀들일수록 최근에는 공격의 패턴이 매우 다양하다. 그거는 이제 만들어가는 패턴뿐만 아니고 마무리하는 패턴도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선수가 됐던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패턴들이 나오고 있다고도 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기록적인 측면에서 헤딩 슈팅의 비율이 점점 줄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의미를 좀 갖고 봐야 되는 하나의 기록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압박의 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압박의 지점이 점점 높아진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클롭 감독의 스타일처럼 볼 소유권을 잃었을 때 상대의 어태킹 서드 이 지점부터 강한 압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록을 보면 역시 상대 파이널 서드 진영에서 볼 소유권을 다시 빼앗는 비율이 경기당 9.2개입니다. 올 시즌에. 이 기록이 최고 기록입니다. 역대 최고 기록. 비율 또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8.7%. 비율로 봐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은 특정 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팀들이 기본적으로
볼 소유권을 잃었을 땐 상대 지점에서 볼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한 강한 압박이 이루어진다 라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압박을 해서 볼 소유권을 찾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키퍼의 역할이 엄청 증대되고 있습니다. 키퍼의 필드 플레이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픈 플레이에 관여하는 필드 플레이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네. 2015-16 시즌부터 키퍼의 경기당 패스 수가 13.3개였습니다. 네. 15-16 시즌에 13.3개. 이 시즌이면은 이때도 빌드업 체계에서 키퍼의 발밑이 이제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미 얘기가 많이 됐던 시즌이에요. 그 시즌에도 평균 경기당 키퍼의 패스수가 13.3인데요. 올 시즌에는요 18.9개입니다. 이것도 역시 최고 기록입니다. 골키퍼의 빌드업도 매우 강조되고 있다. 그것은 점점 더 강조가 될 것이다. 그 얘기는 1차 빌드업을 하는 팀들, 1차 빌드업은 뭐 물론 롱볼도 있죠. 롱볼로 빌드업을 하는 팀들도 있지만 상대의 기본적인 압박을 풀어서 하프라인을 넘어서 파이널 서드까지 자신들이 원했던 땅 따먹기 전략으로 기본적으로 이 빌드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1차 작업, 그 1차 빌드업에 키퍼를 관여시키고 있는 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키퍼들이 박스 바깥, 페널티 에리어 바깥에서 볼을 클리어하는 비율,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볼을 쳐내거나 수비로 마무리해서 클리어하는 비율이, 이 비율이 지난 3시즌 동안 평균이 0.6에서 0.7, 네, 7% 비율인데요. 올 시즌에는 경기당 0.94, 올 시즌은 0.94입니다. 이것도 역시 최고 기록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제 생각엔 팀 압박의 라인과도 연관이 있겠죠. 키퍼 역할이 점점 증대되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팀 압박 라인도 상당히 높은 지점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 공간으로 들어왔을 때 키퍼도 높은 위치에서 볼을 클리어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록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전술적 트렌드도 있지만 기록적인 측면에서는 몇몇 팀이 주도했던 흐름이 이제는 중하위권 많은 팀들이 차용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축구 트렌드가 보편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운영적인 측면으로 가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back, 뭐 영어로는 back 4라 그러죠. 네. 또 3back, back 3. 수비의 shape, 수비의 모양이 back 3냐, back 4냐, 이러한 숫자 노름의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다. back 4, back 3, 이제는 숫자 노름에 불과하다. 최근에 특정 팀들이 했던 어떤 운영들, 이른바 수년 전에 뭐 우리가 한 의원님하고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썼지만 하이브리드 운영. 공격 시에는 3백, 뭐 수비 시에는 4백,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런 하이브리드 운영. 그런 운영을 사실은 특정 팀들 몇 팀이 운영을 했고, 우리가 해설을 할 때도 이 팀은 상당히 독특한 또 변칙적인 운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그러한 운영이 이제는 전혀 변칙적이지 않습니다. 보편화됐다, 네, 일반화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운영이.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 키퍼의 빌드업도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과거에는 그래서 어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백 3다, 3백이라 그러죠. 3백이 이렇게 있으면 그 상대는 4-4-2 시스템을 워낙 오래 쓰다 보니까 투톱이 많고요. 그러한 투톱을 잡으려고 3백을 쓴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스토퍼, 양쪽에 있는 센터백을 예전엔 스토퍼라는 표현을 썼죠. 스토퍼들은 대인 방어를 하기 위한 역할이었습니다. 이 투톱의 대인 방어. 한 명씩 잡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에 센터백 한 명이 남죠. 그 상대 공격 숫자보다 한 명 더 많은 수비 숫자라는 개념. 그것이 마치 뭐 그냥 일반적인 개념인 것처럼 받아들여졌죠. 수비 숫자는 공격 숫자보다 한 명 더 많으면 돼.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인지. 최근 현대 축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공간에 대한 개념이죠. 공간.
최근에는 공간을 수비수가 어떻게 커버하느냐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 공격수를 수비한다는 개념은 자신의 진영에서 수비를 할 때 상대 공격수를 마크하기 위해서 하는 수비적인 개념. 그건 자기 진영에서의 수비입니다. 근데 최근의 수비의 개념은 어때요? 공간을 커버해야 하는 역할, 수비수가. 또 수비라는 개념은 높은 지점에서 다시 세컨볼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공이 방출이 돼서 소유권을 잃었을 때 그 세컨볼이 방출됐을 때 오히려 공격수보다 더 앞쪽에서 공간을 점유하거나 조금 늦더라도 인터셉트를 통해서 상대 수비 공격수에게 타이트하게 붙거나 오히려 그 앞쪽에서 아예 끊어내서 소유권을 더 획득하려는 의미에서의 수비 방식을 택하고 있는 팀이 많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오히려 보면 예전의 어떤 개념보다는 더 공격적이죠. 네, 수비의 개념 자체가. 수비만 하는 게 수비수가 아니죠. 공격수도 마찬가지고 미드필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공격수, 수비수 이렇게 개념 자체가 뭐 따로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전 선수가 공을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축구는 바뀌고 있습니다. 수비수 같은 경우도 빌드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들로 바뀌고 있죠. 윙백 혹은 풀백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네. 윙백이나 풀백도 최근에는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발밑도 좋아야 되고 패스도 잘해야 되고 스피드도 있어야 되고 수비력도 있어야 되고 공격력도 있어야 됩니다. 전천후 선수들이 오히려 수비수나 윙백에 포진이 되고 요즘에 유럽의 연령별 팀 10대 이 연령별 어린 팀들에는 상당히 예전으로 치면 수준급 기량, 아주 높은 피지컬과 엄청난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예전에는 공격수를 했지만 최근에는 윙백, 풀백, 수비수를 본다고 합니다. 네. 왜? 현대 축구는 점점 바뀌고 있어요. 좌우 센터백을 포함해서 좋은 풀백, 윙백을 보유한 팀이 우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드업 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4와 백3는 숫자 누름에 불과하다. 그 포메이션이 나온 사이트들 있죠? 경기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포메이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정확하진 않은 경우들도 꽤 많지만 4백으로 나왔는데 하지만 공격 시에는 3백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대부분의 팀들이 공격 시에는 3-2 빌드업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3-2-5 혹은 3-2-4-1 이런 운영이죠. 네. 펄스 나인을 쓰는 팀들은 3-2-5 운영이라고 보여진다면 맨체스터 시티 1위 팀부터 간단하게 봐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전술 그림에는 4백으로 나와 있겠죠. 4-3-3처럼 되어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팀은 모든 팀들의 공통점이죠. 최근에 터치라인을 일단 잡아먹고요. 터치라인을 잡아먹는 건 4백일 때 한쪽 풀백이 완전히 올라가서 비대칭 형태로 잡아먹어서 이 터치라인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맨시티처럼 그냥 윙포드들이 벌려서 터치라인을 잡아먹고 있는 형태도 있고요. 네, 그런 것을 뭐 맨시티도 선수에 따라서 혼용하죠. 네. 그 뒤에는 남아서 3명이 빌드업을 하고 2명의 미드필더가 받쳐서 빌드업을 도와줍니다. 기본 형태는 4백이지만 공격 시에는 3-2 빌드업이 되는 경우죠. 네. 거기에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는 윙포드가 아예 터치라인 왼쪽을 점령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올 시즌 전반기 전부터 최근에 뭐 칸셀루가 다시 오른쪽 수비를 많이 보지만 그 전까지는 칸셀루가 이른바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했죠. 왼쪽 수비, 4백의 왼쪽 수비에 있을 때 어땠어요? 빌드업 시에는 중앙지향적인 움직임을 가져오고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예전부터 그렇게 했죠. 운영들을 많이 했죠. 또 한쪽에 뭐 예를 들어서 워커다. 워커는 3백에서 오른쪽 센터백 역할로 뒤를 약간 받치고 있고 네. 인버티드 풀백은 안으로 들어가서 미드필더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종의 플레이메이커 같은 역할을 같이 수행을 하고 이선에 있는 윙포드들은 중앙지향적으로 뭐 한 명이 들어가고 또 한 명의 중앙 미드필더는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유기적으로 상황에 맞게 빌드업을 구현을 하죠. 그리고 상대가 예를 들어서 압박의 시스템을 3백에 맞게 막 들고 온다. 야, 잡으려고 너네들 준비했어. 너네 3명, 2명 빌드업이지? 이래가지고
쓰리톱이 딱 압박을 하면서 들어온다. 이럴 땐 또 유연하게 바꾸죠. 워커가 사이드로 좀 크게 빠지면서 마치 4백 빌더처럼 벌려놓고 센터백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사이드로 빠지고 여기서 키퍼가 아예 올라와가지고 에데르송 같은 키퍼가 센터백처럼 올라와서 같이 4백 빌드업처럼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이 사이드로 이렇게 빠지고 센터백 두 명과 워커는 또 이쪽으로 빠지고 그러면서 4백처럼 넓게 분산시켜서 빌드업을 하기도 하고 그 뒤에는 또 키퍼가 받치고 상대의 압박 시스템에 따라서 기본적인 빌드업 패턴도 유연하게 바꿀 수 있게 선수단에게 그러한 역할을 상황에 맞게 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매우 다양한 유연성이 또 가미가 되겠죠. 첼시 같은 경우는 그냥 3백을 쓰죠. 그리고 윙백을 아예 올려버리죠. 3-2-4-1. 이렇게 올려서 운영을 하지만 첼시 같은 경우는 빌드업 체계를 딱 갖춰놔도 좁은 구역에서의 이 트라이앵글 또 다이어거널 대각선 패스와 좁은 공간에서의 이 압박을 파헤치는 훈련들을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치밀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상대방이 알고 압박을 해도 이걸 풀 수 있는 정도의 훈련이 돼 있는 거고 지난번 리그컵 준결승 1차전 토트넘전처럼 약간 또 선수 숫자가 센터백 가용하기가 부족한 경우에는 변칙적인 4백도 썼죠. 아스플리쿠에타 오른쪽 풀백으로 딱 하면서 4백 운영이 되지만 수비 시에는 지혜의 선수가 윙백처럼 내려와서 5백으로 수비가 되는 이런 변칙적인 운영도 했습니다. 기본적인 빌드업에서도 백4와 백3는 숫자 노름에 불과하다. 왜? 맨시티는 원래 4백인데 빌드업 시에는 3백을 쓰고 2위 팀 첼시는 원래 3백이고 리버풀 같은 경우도 어때요? 역시 아놀드 같은 선수가 인버티드 풀백 같은 역할도 같이 병행을 하죠. 그 위치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언더랩 하는 위치에 대기하면서 얼리 크로스나 또는 공격을 지원해주는 약간 플레이메이커 같은 역할도 해주고 또 상대 윙백이나 윙어죠? 윙포드를 견제해주는 역할도 하고 물론 4백 빌드업에 기반한 운영을 리버풀은 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운영들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공통점은 다 터치라인은 다 점유를 하고 있다. 아스날도 마찬가지죠. 아스날은 4백 운영이지만 어때요? 티어니 선수를 아예 올려버리죠. 왼쪽 풀백인 티어니를 올려버리고 맨시티에서 워커 선수나 또는 3백일 때 첼시의 아스플리쿠에타가 오른쪽 센터백을 봤던 것처럼 이 역할을 누가 하죠? 토미야수 선수가 하죠. 그러면서 뒤를 받치는 공격 시에는 3명의 3백 빌드업 역시 3둘 빌드업으로 들어가고 순간적으로 2-3 빌드업이 되기도 하죠. 그거는 역시 여기 얘기한 토미야수 선수가 됐던 첼시의 아스플리쿠에타가 됐던 그런 유형들이죠. 맨시티에는 카일 워커가 됐던 그런 선수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선수들이 중앙으로 순간적으로 간격을 좁혀서 올라가면 그러면 또 2-3 빌드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간격은 키퍼가 또 올라와서 뒤에서 또 메워주고 그런 형태로 진화가 되죠. 토트넘은 어때요? 토트넘은 그냥 3백 밸런스 있는 3백이지만 여기도 역시 벤 데이비스 선수가 공격 가담을 많이 하죠. 그리고 터치라인은 그대로 레길론이나 에메르송이 잡아먹고 올라가는 그냥 포지셔닝에 그래도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밸런스의 운영이라고 봐야겠죠. 콘테 감독의 운영은. 그리고 여기서의 공통점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센터백 공격 시에 3명의 빌드업 체계는 강팀들은 대부분 이런 트렌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좌우에 있는 센터백들은 최근에는 어때요? 압박의 라인을 올려주러 올라가는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올라가는 역할도 있지만 그냥 공격 가담도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토트넘의 베인 데이비스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운영을 공격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운영입니다. 거기에 터치라인은 잡아먹고 그 다음에 뭐죠? 누차 얘기하는 이 하프 스페이스. 하프 스페이스로는 어떤 식의 운영이 됩니까? 이건 두 번째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풀백, 윙백, 윙어의 인버티드화 또는 언더랩이 가속화되고 있다. 센터백 오버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겠죠. 센터백 오버랩은 브렌트포드나 이런 팀들도 그냥 그런 식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 여기 얘기했던 하프 스페이스를 잡아먹기 위한 운영. 이쪽 사이드에서도 3명이 상대보다
숫자 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가고 이쪽에서도 3명이 더 유리하게 가져가고 빌드업 시에서도 3명, 2명이 어떤 지점에서든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숫자 싸움을 해서 빌드업을 하고 여기서 3명이 숫자 싸움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어떤 움직임을 해요? 교차 움직임, 대각선 움직임, 크로스, 체킹, 익스체인징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대각선 침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나도 사이드에 있고 너도 사이드에 있어. 너 뒤로 뛰어. 내가 줄게. 이런 식으로는 요새 먹히지 않죠. 왜? 과거의 풀백, 윙백의 개념은 터치라인에 그냥 오버랩해서 직선적으로 거기서 크로스를 올리지만 그 크로스를 했을 때 득점 비율이 터치라인에서의 크로스 득점 비율은 상당히 적다, 저조하다라는 것이 이미 수년 전부터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과 비교했을 때?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서 크로스를 올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그 통계들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그 통계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숫자를 직접 가져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현대 축구에서는 이 역할을 물론 윙어가 할 수도 있죠. 인버티드화된 윙어가 뭐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냥 뭐 폴스나인 공격수가 그쪽으로 돌아가서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선수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센터백이 오버랩해서 들어가서 해도 되고 여러 형태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것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프 스페이스를 잡아먹기 위한 운영이다. 그래서 공격의 빌드업은 현재는 백4가 됐든 백3가 됐든 그런 숫자는 중요하지가 않다. 하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첫 번째, 터치라인을 잡아먹고 있다. 두 번째, 3명, 2명의 빌드업 체계가 되고 있다. 세 번째, 풀백이나 윙백이나 윙어가 인버티화되고 있고 언더랩이 가속화되고 있다. 센터백의 오버랩도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하지만 수비로 전환이 될 때는 어때요? 수비, 클래식하게입니다. 네. 물론 여기서 수비로 전환될 때 볼 소유권을 잃었을 때 팀 압박 그리고 다시 지연을 했을 때 하프라인 내려왔을 때의 지역 방어, 존 프레싱 혹은 그냥 지역 방어 그런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공격으로 전환될 때도 전환의 속도를 올리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하지만 수비를 할 때는 원래 가지고 있던 포메이션을 더 중시하죠. 3백인 팀은 내려와서 윙백이 내려와야 되니까 5백, 5-4-1 4백인 팀은 4-4-1-1 혹은 뭐 4-4-2 이렇게 두 줄 수비로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블록 수비를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죠. 공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와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중에서 훨씬 더 체계적이고 짜여져 있는 조직은 뭐죠? 수비입니다. 수비. 네. 수비는 그런 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공격은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주고 거기서 선수들의 응용력 또 특히 상대 파이널 서드에서는 상당히 창의적인 어떤 선수들의 그런 아이디어, 응용력을 더 중시하는 체계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감독이 이런 부분까지도 공격에서의 패턴까지도 만들어주는 팀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팀의 어떤 조직 자체가 상당히 경직되기 때문에 숫자를 확보해 줬을 때 선수들이 이제 거기서 감독이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창의적인 동선으로 어떤 돌파구를 찾는 그런 역할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운영적인 측면과 기록적인 측면에 대한 그런 전술적 트렌드를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물어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사실은 저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술적 트렌드가 딱 두 가지 많으면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첫 번째 점유율 그리고 두 번째는 수비 후 역습 이렇게 일단은 큰 틀은 그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통적 공격수 부분에서도 그렇고 예. 각 팀이 어떤 유능한 감독 펩이나 아니면 투헬 같이 이제 세부 전술의 퀄리티가 높은 감독들의 경우에는 그 운용하는 선수들에 대한 퀄리티도 되게 중요하게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각 팀마다 갖고 있는 전술적 한계가 선수들에 의해서 이렇게 갈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혹시 그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최근에 이제 전술적 트렌드가 팀에 되어서 진행이 될지 아니면은 전술에 의해서 판이 짜여질지 한마디로 선도되는 트렌드가 만들어질지 네.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로 2020이 작년에 있었죠. 뭐 유로대를 예를 들어도 비슷한 운영이었어요. 결승전에 올라온 두 팀, 뭐 예를 들어서 만치니 감독의 이탈리아와 또 가레스 사우스게이트의 잉글랜드다. 이 두 팀도 뭐 지금 얘기했던 트렌드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만치니 감독도 스피나촐라 부상당하기 전에 어땠어요? 스피나촐라 왼쪽 윙백 공격 시에는 위로 쫙 올려버리고, 그쵸? 비대칭 운영을 했죠. 그리고 센터백 뭐 키엘린이랑 보누치 이런 선수들이 있으면 오른쪽은 플로렌츠가 예를 들어 있다. 그럼 플로렌츠는 뒤를 약간 받치고 있어요. 3명, 2명 이런 빌드업이에요. 잉글랜드도 마찬가지예요. 3백을 쓸 때도 있고 4백을 쓸 때도 있지만 비슷해요. 4백을 쓸 때도 4백이지만 공격 시에는 루크쇼를 터치라인으로 올려버리죠. 루크쇼는 터치라인 점유하고 오른쪽 터치라인은 누가 점유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카요 사카가 점유하고 그 뒤에 남아있는 센터백 2명과 워커 선수는 3명의 빌드업 체계가 되면서 3-2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수비 시에는 4백으로 돌아와서 밸런스 있는 지역 방어를 하죠. 하지만 이탈리아나 잉글랜드 이런 수준급 어느 정도 베테랑 수준급 수비수들을 보유한 팀들은 또 미드필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운영이 가능하고 거기에는 좋은 풀백 혹은 윙백이 있었기에 또 가능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강팀들도 맨시티에는 후벤 디아스가 있고 또 로드리라는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습니다. 네. 첼시도 티아고 실바, 위디거 아주 좋은 수비수들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부상으로 아웃이 됐지만 벤치렐 같은 좋은 윙백 또는 인버티드 윙백 성향의 이런 선수를 보유하고 있었고 리버풀 마찬가지입니다. 반다이크와 마팁이라는 좋은 센터백이 있죠. 그리고 로버슨 아놀드라는 아주 훌륭한 풀백들을 보유하고 있죠. 지금 얘기했던 팀들의 수준은 사실 이러한 축구를 소화하기에 매우 특화되어 있고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은 맞죠. 하지만 그러지 않은 팀들도 이런 식의 축구에 특화된 운영을 잘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오히려 비슷한 레벨의 축구를 하는데 올 시즌 대표적으로 부진한 팀들 예를 들면 뭐 리즈 유나이티드다. 비엘사 감독이. 리즈 유나이티드는 비엘사 감독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맨투맨 압박입니다. 맨투맨. 선수 한 명씩 다 전술적 마크맨을 지정을 시켜주고 달라붙죠? 맨투맨 압박은 오히려 최근의 트렌드에서는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죠. 왜? 예전 같지 않아요, 상대 팀들이. 예전엔 그런 맨투맨 압박을 강하게 들어왔을 때 당황하고 선수들이 풀어내질 못하고 빌드업이 무너지고 거기서부터 볼을 뺏겨서 다시 볼을 뺏었을 때 비엘사 감독은 뭐예요? 네 번째 선수 중시하죠. 하나, 둘, 셋. 반대쪽 공간. 하나, 둘, 셋으로 풀기만 하면 반대쪽 공간이 열린다는 지론이에요. 그래서 반대쪽 공간에서 찬스를 잡아서 득점을 하고 또 지연을 강하게 하면서 맨투맨 압박으로 수비를 하고 했지만 올 시즌에는 왜 성적이 안 좋죠? 상대 팀들이 뭐 브라이튼도 그렇고 비에라 감독의 심지어 팰리스 같은 팀도 그렇고 하위권 팀들까지도 잘 풀어냅니다. 이걸. 많은 팀들이 빌드업 체계가 이제는 많이 체계화되고 보편화됐어요. 그 선수들이 센터백들이 결코 시티나 첼시나 리버풀 같은 월드 클래스 센터백, 풀백, 미드필더를 보유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진한 팀이 또 어디 있습니까? 뭐 많죠. 베니테즈의 예를 들어서 베니테즈 감독이다. 부상자도 물론 많았지만 그렇게 그냥 뭐 4-2-3-1 또는 뭐 4-4-2와 같은 운영 하는 팀들은 어때요? 그냥 밸런스 있는 운영이 옛날에는 먹혔지만 예를 들어서 뭐 머지사이드 더비를 한다. 리버풀이랑 한다. 그렇게 되면은 중원이 잡혀 먹어요. 왜? 리버풀은 3미드를 쓰고 있고 요즘에는 다 폴스나인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조타까지도 도와줘요. 근데 에버튼은 어때요? 투미들 체계. 알랑 두쿠레. 전술적으로 그런 부분을 풀지 못해요. 예전에는 공수에서의 밸런스 있는 허리 운영 4-2-3-1이나 이런 두 명의 중앙 홀딩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를 두고 좌우에 있는 포지션 영역을 중시한 밸런스 있는 운영이 먹힐 때도 있었습니다. 4-4-2에서 4-2-3-1 전형이 한참 인기를 끌 때 수비를 보좌해주는 두 명의 홀딩형 성향의 중앙 미드필더가 있고 그 앞쪽에는 2선이 있고 밸런스 있는 좌우 운영이 될 때 그랬지만 지금은 이런 전술적 트렌드에 대한 부분 기본이고 아주 컴팩트한
공수 간격과 빠른 전환은 기본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일부러. 그런 부분들은 다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이런 시스템적인 어떤 빌드업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체계화됐기 때문에 예전의 스타일들이 많이 죽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 자연스럽게 도태된다. 거기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센이틀 감독의 사우스햄튼이나 최근에 맨유로 온 랑닉 감독, 4-2-2 운영을 하는 감독, 두 감독도 저는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파생된 개겐 프레싱의 이른바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뭐 클롭의 어떤 부류도 있고 투헬의 부류도 있지만 그 감독들은 이제는 다른 축구를 하거든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랑닉이나 이러한 하센이틀의 체계도 지금은 좀 변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예전의 스타일을 그대로 고수해서는 힘들다. 그냥 최근의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2022년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향후 3, 4년 안에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축구를 하는 감독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 단계에서의 이러한 축구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